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는 왜 어려운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두려운 질병이고 수많은 과학자와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암 치료를 위해서 다 매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의 치료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의 지식이 무엇이 부족해서 암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암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분열해서는 안 되는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해 생성되는 세포 덩어리. 근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암과 관련된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해서는 안 되는 세포가 분열하는 것. 이게 암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열해서는 안 되는 세포가 왜 분열하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이해가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분열해서는 안 돼서 분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하나 또 있는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는 것. 이것도 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줄, 죽어야 될 세포가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될 줄 알고 죽는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암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해서 안 된 세포가 분열하는 현상과 바로 그 세포가 죽지 못하는 현상, 이것이 하나의 세포에서 동시에 발생해야 암이 된다. 이게 암에서 이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어야 할 세포는 어떤 세포일까요? 바로 통제에서 벗어난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인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통제에서 벗어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그 통제에 벗어난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세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죽어야 할 세포가 뭐냐 하면 바로 윗줄에 있는 세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의 상황은 발생했다, 이런 문제 하나만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 세포는 암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포는 죽어야 될 세포로 분류돼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암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 암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죽어야 할 세포가 다 죽기만 하면은 암은 결코 생성될 수도 없고, 생긴 암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인류의 암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은 어디에 있냐면 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분열해서는 안 된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분열해서 안 된 세포가 분열하는 이 원인을 공략하는 거죠. 그 원인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그 분열을 계속 촉진하는 겁니다. 암 유전자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가? 바로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암 치료의 원리가 된다. 이게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표적 치료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약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원래는 암세포는 선별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통제하는 원리가 뭐냐면, 죽어야 할 세포가 죽는 것. 이게 우리 몸에서 암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원리인데, 이 원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돼서 이 암을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고 암세포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을 극복하고 또는 치료하는 데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분열해서 안 되라는 걸 차단하는 바로 표적 치료제를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죽어야 할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위쪽 전략은 셀 수 없이 많은 항암제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바로 표적 치료제 100수십 종이 나와서 수많은 암 환자들 적용돼서 이제 치료에 적용됐는데, 치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완치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발하거든요. 치료된 듯 했다가 몇 년 후에 또 암이 재발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암이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를 시키려면은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두 번째 줄. 죽어야 할 세포가 왜 죽지 못하는지, 그리고 죽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을 죽을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거의 베일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암을 이해하려면은 암이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포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포를 확대해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하나하나 이 블록들이 하나의 세포이고, 가운데 검게 보이는 것이 세포 핵입니다. 세포 핵 안에 유전 정보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죠. 여기 보면 초록색 선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는 세계의 인터넷 통신망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물질로 되어 있죠. 굉장히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죠. 이 그물망은 세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세포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이 그물망을 통해서 물질도 수송하고 정보도 전달받고 옆에 있는 세포와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세포는 이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일어난 일은 마치 하나의 큰 도시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도시일까?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도시 규모의 도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도 사실은 하나만 딱 떼놓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대한 도시들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도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 세포고, 여기 세포막이거든요. 이 막 밖에 이렇게 Y자 모양이 있는데, 여기 안테나입니다. 바깥에 있는 세포들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부에 이런 신호를 전달한 물질들이 오면은 이게 받아서 이 내부로 복잡하게 신호 전달 경로를 거쳐서 이 안에 세포 핵에서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암 환자는 HER2 양성 또는 HER2 음성, 이런 유방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기 이제 HER2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HER2인데, 이 HER2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바깥에 있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유전자인 겁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이런 물질이 이렇게 와야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기 스스로 신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 신호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호들은 밖에서 계속 다양한 신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셀 수 없이 다양한 신호들이 들어오는데, 이 신호들을 여기 세포 핵 안에서 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가장 적절한 반응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얘기가 들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무시해야 내가 가장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건 다 개인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호가 밖에 들어오지만 그 신호를 보고 최적의 판단을 세포 핵에서 한 다음에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핵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간단히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아버지한테 온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온 것이죠.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는 사실은 우리가 세포를 들여다보면 이 염색체를 발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그 내용을 읽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저장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장만 할 수 있는 형태이지 읽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언제 풀어지냐면 이 세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이 유전자가 반쪽으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쪼개질 때 이렇게 엉켜 있으면 막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엉키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끌고 가면은 이 유전자가 온전하게 반쪽씩 쪼개지게 되죠. 그 세포가 분열한 그 순간에만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 풀어져 있는 모양을 좀 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실패 같은 것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인데, 요 안에 있는 이 단백질로 된 실패를 유전자가 한 바퀴 반 또는 두 바퀴씩 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서 엉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잘 풀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유전자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유전자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떤 유전자는 그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
세포는 다른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유전자는 뼈를 만드는 데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육세포에서는 그 유전자는 이렇게 풀어놓지만 이 유전자가 뼈세포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마다 어떤 유전자가 풀어 헤쳐지고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잠겨 있는지는 다 다릅니다. 이런 거를 후생유전학적 조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생유전학적 조절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근육세포, 건강한 뼈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중요한 유전자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이 조절이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거, 이게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또 렁스3 유전자처럼 암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해석할 수 없는 형태가 돼서 유전자는 있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신비로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99.9%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유전자, 핵 안에 유전자가 풀어 헤쳐진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하나하나 이게 다 유전자가 완전히 풀어진 것입니다. 이 안에도 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그냥 검은 면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아주 세포 한 개에 있는 그 유전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세포 한 개에 있는 그 유전자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아주 작은 세포,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렇게 작은 세포 안에 이 유전자의 전체 길이는 1.8m입니다. 유전자는 분자거든요. 분자는 원래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분자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폴리머라 그러거든요. 이런 폴리머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도 이게 폴리머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당 8m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아주 쉽죠. 한 사람이 가진 세포 숫자는 60조 개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한 개당 2.8m, 60조 개. 도대체 얼마나 긴 길일까요? 이게 그 거리로 환산을 짓냐면 빛이 가는 거리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되는 거리일까요? 나눠보면 되죠. 10의 11승을 3 곱하기 15승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이게 약 10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100시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한 사람이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100시간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밖에 지구의 태양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빛으로 약 8분 3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이면은 한 5번 정도 왕복할 수 있죠. 약 5번. 그러면 100시간이면 어때요? 수백 번 왕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유전자의 길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유전자에서 단 한 개가 잘못되면은 그건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천성 기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살다가 그걸 만나게 되면은 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온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한 기적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에 살아 있는 걸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욕심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유전자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분열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웅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그 염색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염색체는 이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은 세포가 분열할 때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포 핵이거든요. 여기에 파란색이 굳게 이렇게 벌레처럼 있죠. 애벌레처럼. 저게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DNA는 너무 가늘어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야 그물망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모양을 갖춘 것은 이미 응축돼서 염색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잠깐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 양쪽에 초록색들이 바깥으로 많이 뽑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방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이놈이 이걸 잡고 이것이 이걸 잡는데 잘 보시면 반쪽으로 딱 쪼개져야 되니까 어느 쪽이 왼쪽으로 갈 염색체고 어느 쪽이 오른쪽으로 갈 염색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딱 가운데 이 파란색 염색체가 두 줄로 딱 서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염색체하고 오른쪽으로 갈 염색체가 나란히 서게 되고 이 방수사는 그 중에 자기가 잡을 염색체 하나씩만 딱 잡는 겁니다. 두 개도 절대 안 잡아요. 두 개를 잡으면 안 큰일 나죠. 한쪽에서 두 개 가기도 한쪽은 반쪽만 못 가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딱 반쪽 여기 쪼개서 이게 이리 가고 이리 가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분열을 또 해서 온전한 하나의 세포가 되는데 바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되는 과정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일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여기만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세포 주기는 여기서 딱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면은 쭉 돌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거, 이게 M은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걸 줄인 거거든요. 마이토스의 세포 분열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 4장의 사진은 요 마이토스 여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면 약 24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 단계를 거쳐가 세포가 최종적으로 분열하고 그 다음 분열할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게 세포의 한 사이클이 됩니다. 이런 세포 주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바로 세포가 무분별하게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암 발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가 한 명을 꼽으라면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하트웰 박사입니다. 이 리하트웰 박사는 바로 이 세포 주기의 형태, 요 과정 전체를 완성시킴으로 해서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2005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제가 이제 충북대에 있어요. 청주죠. 이분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청주에 와서 저하고 3명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쪽에 앞에 여기 사진은 없는데 여기 맞은편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세포가 여기서 출발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 분열을 시작하고 언제 어쩔 때는 왜 분열을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분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세포는 보통 분열 안 해요. 근데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명령이 들어오면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분열 명령이죠. 세포 밖에 있는 수많은 안테나를 통해서 분열 명령이 들어오면 이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세포 밖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 세포를 특정해서 오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혈액 속에서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노출되는 세포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분열하고 어떤 세포는 분열 안 하거든요. 만약에 명령이 이 세포 분열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신호라면은 그 명령을 받은 세포는 다 똑같이 분열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세포는 그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아주 일부분의 세포만 반응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여기 있는 R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미국 그 국립보건원에 있는 아서 파디 박사, 여기 사진 여기 있는데 이분이 이 새로운 개념을 도출했는데 이 세포는 이 R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보통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은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저 혼자 분열 못 합니다. 반드시 분열 자극이 와야 돼요. 분열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다 분열하는가? 아니면 세포도 생각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분열 자극을 한번 준 다음에 그 세포 배양액에서 분열 자극을 싹 씻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자극을 주고 10분 만에 씻어내버리기도 하고 또는 30분 만에 씻어내기도 하고 1시간만 씻어내기도 하고 2시간만, 3시간, 4시간 각 시간별로 분열 자극을 한 번 준 다음에 바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포가 분열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더니 놀랍게도 4시간 동안 분열 자극을 주면은 세포가 한 바퀴를 다 돌아간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분열 자극 신호가 이 한 번만 들어가면은 세포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분열 자극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세포가 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확실치 않았다. 근데 이 파디라는 분은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열 자극이 가면은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으로 세포 분열 전체를 위한 충분한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4시간 동안 자극이 들어오는 동안에 세포는 분열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이 한번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은 이 자극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포는 외부 반응에 대해서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개념인 겁니다. 세포가 생각을 한다. 이 셀룰라 인텔리전스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말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 1970년대에 세포 한 개 한 개가 지능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의 표현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포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이분의 실험이 누가 해도 재현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세포가 이 지능을 발휘해서 자기가 분열해야 될 상황인지 분열해서는 안 될 상황인지 딱 맞춰서 분열할 세포는 분열하고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지, 또 자기가 죽어야 될 때는 죽기도 합니다. 죽음의 결정도 여기서 다 내립니다. 이게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R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 이름은 뭐냐면 리스트릭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릭션 포인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포인트를 한번 넘어가면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어떤 데까지 가서는 이제 후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이제는 후퇴가 불가능해지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서 적군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이제 그런 선을 R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R 포인트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의 판정이 내려지면 죽어야 되고, 분열의 판정이 내려지면 분열하는 것이고, 되돌아가는 판정이 내려지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운명의 결정 포인트가 세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아테 파디가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였습니까?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것, 이게 암이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될 세포가 죽을지 살지, 분열해야 될 세포인지 아닌지, 분열할지 말지를 어디서 결정하겠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포가 암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암이 됐을까요? 여기가 잘못돼서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포가 셀룰라 인텔리전스, 세포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4년이면 지금도 50년 전인데, 50년 전에 세포가 놀라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사고하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이지 못해요.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인텔리전스, 지능이, 세포의 지능이 발휘될 수 있는지는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분열해서 안 된 세포 분열하고 죽어야 세포 죽지 못한 세포 덩어리, 이 덩어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R 포인트가 제 기능을 못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 포인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분열할 세포만 분열하게 되고 죽어야 할 세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암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R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전혀 다른 스토리인데요. 생명과학 분야에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제 1994년에 캔서 리서치라고 하는 상당히 명성 있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보고된 것인데,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냥 썼습니다. Immediate Induction of P21. 이 Immediate Early Induction,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분열 자극을 주면은 바로 올라가는 것, 발현이 증가하는 것.
이걸 보고 이미디어트 얼리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대체로 어떤 거냐면은 분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다 세포 분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P21은 어떤 거냐면은 세포 분열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유전자 중에 세포 분열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유전자가 P21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리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시럼 스티뮬레이션, 이게 세포 분열 자극이거든요. 세포 분열 자극을 주고 즉시 보통 이게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게 이미디어트 얼리 인덕션으로 봅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요때에 P21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럼 스티뮬레이션, 세포 분열 자극을 주면은 세포 분열을 위한 그 유전자들이 일을 해야지 세포 분열을 차단하는 이 P21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상하죠.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실험을 해보면 누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마치 그 자동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꼭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출발하려고 할 때 발이 어디에 먼저 올라갑니까? 브레이크에 먼저 올라가죠. 요즘에는 자동차가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시동조차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세포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걸까요? 근데 생명과학 분야에는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가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P21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듀얼 롤인데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은 이 P21 있죠. 이것은 촉진하고 스티뮬레이션 촉진입니다. 이것은 억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여기는 사이클린 D라고 있거든요. D라고 써진 거 원래 사이클린 D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사이클린 D하고 CDK 이 두 개가 붙으면 이건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시작돼서 조금 더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사이클린 EK2가 붙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변속기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까 누가 별로 신경 쓴 사람 없지만 옛날 수동식 변경할 때는 처음에는 1단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단, 3단으로 기어를 변속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활성화시켜야 이 세포가 분열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세포 분열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분열 자극을 받으면은 첫 번째로 활성화되는 게 뭐냐면 사이클린 D, CDK4/6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두 개가 만나면 세포는 일단 첫째 추진력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R 포인트를 지나면은 사이클린 E, CDK2 이게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지나서 세포는 최종적으로 분열하는 모시스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린 DCDK4/6. 두 번째, 사이클린 ECDK2. 이것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사이클린 DCDK4/6는 P21이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세포 분열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P21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마치 촉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활성화돼야 되는 사이클린 ECDK2는 어때요? 얘가 억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게 다 활성화돼야 돼요. 먼저 이것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순서대로 활성화돼야 세포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P21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억제하려면 이것도 억제하고 이것도 억제해야 돼요. 근데 P21은 신기하게도 이것은 촉진하고 이것은 억제해요. 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로 활성화돼야 되는 사이클 ECDK2를 이것이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세포 분열은 차단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첫 번째 필요한 사이클린 이거는 촉진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생명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수께끼였어요. 왜 이런 일을 보냐.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 같죠. 근데 이제 여기 P21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잖아요.
이게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이클린 DCDK4-6는 촉진하고 사이클린 ECDK2는 억제를 해요. 근데 이 사이클린 DCDK4-6하고 요 두 개 사이에 뭐가 있냐면 R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R 포인트에서는 세포가 죽을지 살지 분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 세포는 이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R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죠. R 포인트로 들어가려면 사이클린 DCDK4-6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P2N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동안에는 여기서 세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가 있으면 사이클린 ECDK2는 블락하거든요. 다시 한번 앞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P2N1이 사이클린 ECDK2를 여기에 붙어가지고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을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백질이 이 세포를 R 포인트 단계로 밀어 넣어주고 R 포인트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전에는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이클린 ECDK2를 억제하지 못하고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R 포인트하고 이 시기에 사이클린 P2N1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 3시간 4시간 되면 요 타임하고 그 다음 P2N1이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P2N1은 그 R 포인트에 세포가 머물러서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판정을 내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나서도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지, 이거하고 암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걸 또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아주 행운에 따라서 우리 제 연구실에 정말 그 유능한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연구원이 놀라운 결과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럼스3가 정상으로 있는 세포하고 럼스3를 없애버린 세포에서 똑같은 실험을 한 거죠. 미케일리가 한 것처럼 마이토제닉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자극을 주고 P2N이 오르고 내리는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럼스3가 정상으로 있으면은 이 P2N이 초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현상이 과거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똑같이 관찰돼요. 그런데 럼스3를 없애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럼스3가 있어야 이 세포는 R 포인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가야 이 단계를 거쳐서 세포는 R 포인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 있어야 여기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럼스3가 없으면 이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열어주고 하나는 닫아줘서 여기에서 멈추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는 생각할 시간 여유를 못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생각할 시간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럼스3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의 정의에서 살펴보면은 분열선 안 되는 세포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해 생성되는 이 세포 덩어리, 이 일들은 저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핵심적인 사고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R 포인트인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죠. R 포인트에서 다 이런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이 R 포인트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럼스3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연구로 그러면 암세포에서 어떻게 되느냐, 럼스를 강제로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그 하트웰 박사, 이게 허친슨 연구소 소장이었죠, 당시에. 한국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1970년대에 닉슨이 암 정복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내세웠는데 물론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그 암 발병이 그 바이러스 감염에 기인한다고 잘못 오인한 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자세히 알게 됐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찔러야 급소를 겨룰 수 있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그 방면에 최고 권위자인 리 하텔 박사를 한국에 초빙하고 이분의 가장 적절한 이 카운터파트를 한국에서 찾아서 이 조인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분을 초빙한 겁니다. 바로 요 맞은편에 제가 카운터파트로 제가 선별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큰 프로젝트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다 이미 그때의 결론은 났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 국면에 접어들어서 물론 탄핵이 최종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되고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다 사장됐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실현됐더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알 포인트에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고 암을 더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었을 텐데 20년이 이제 정말 깜짝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또 이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